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 인명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2015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0%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늘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지난해 네.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외부 활동이나 야외 학습, 현장 학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보다 그 현장 학습과 관련된 사고는 한 29%나 감소를 했고요. 예. 오히려 학교에서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약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교육이 좀 안전을 위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교육부 대책을 보면 학교 안전관리 대책도 주로 현장 학습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고 예.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의 가장 많은 사고는 체육 수업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또 아이들이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운동장에서 약 43%가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체육 수업 활동 전에 아이들에게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네. 어떤 준비 운동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특별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은 그 운동장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그 교육부가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만 예. 대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형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법으로는 많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44차 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4차 시를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계속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세월호 참사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여행과 같은 야외 학습 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크게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학여행이 안전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수학여행을 잘 안 갔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수학여행을 거의 90% 이상의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계획했다가 안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대폭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최근 들어서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과 네네. 관련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차량 문이 열리면서 6살짜리 아이가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일명 세리미법이라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학버스 법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통학버스는 이 미국의 그 통학버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옐로우 버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칠해서 아주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미국의 통학버스법을 좀 그대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통학버스는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고 예. 미국의 통학버스는 이용하는 대상이 초등과 중고등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법이 지금 그대로 저희 나라에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예.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은 이 등하교의 책임에 있어서 미국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등하교 책임이 다 교육시설로 전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대로 외국법을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공적인 즉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우리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을 그 운영자에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법은 계속 강화로 가지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미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실제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을 때 예. 좀 더 허가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한계는 2년의 유예 기간이라는 걸 뒀기 때문에 예.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도록 계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법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정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학원이나 이런 어떤 사적인 공간들은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운영자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부모들이나 또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분들이 보호자를 탑승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학원 같은 경우는 전혀 보호자가 탑승을 하지도 않았고 차에서도 안전벨트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학원들이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서 이거는 보호자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자나 이것들을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2시간씩 2년마다 4시간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예.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곳은 경찰이 나서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통학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 법에 있어서 골자 통학버스를 우리가 애들이
약한 아이들이 탔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잘 보호하자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예. 즉 이것은 통학버스가 움직이면 주변 차들은 다 멈춰줘라. 예. 그래서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 보면 통학버스를 보호해주는 차를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예. 예, 그냥 초월해서 가고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이런 형태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이가 통학버스에 탔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가 움직이면 뒤에서 조금 기다려도 주고 통학버스를 초월해서 가지도 않고 예. 이런 적극적인 좀 보호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리미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네네.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네.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범칙금을 만드는 모든 기준은 여러 도로교통법의 여러 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스쿨존에서도 30km를 안 지켰을 때 6만 원이다. 예.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입각해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그 범칙금이나 이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은 낮은 수준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과 관련돼서 범칙금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또는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을 행위를 했을 때 범칙금을 좀 더 2배수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윤선아 대표 말씀을 쭉 듣고 보면은 네.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되게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대책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그 안전사고를 어린이들이 당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많거든요. 저는 네. 좀 뭐 부모님들에게 좀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아이의 안전과 등하교의 문제는 실은 책임은 부모님 소관이에요. 예. 예, 이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서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순간,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 나라랑 비교했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일을 두 분 다 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예. 실제로 운영자인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했을 때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 또 네. 하나는 운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사고는 줄일 수가 있지, 이거 모두 운영자 책임이다라고만 돌렸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각계가 같이 모여갖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대학로에 많은 소극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민간 소극장 3일로 창고극장이 내년 폐관을 결정한 데 이어서 28년간 자리를 지켜온 대학로 극장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극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극장들의 이딴 폐관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소극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가장 큰 주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소극장의 위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2004년 서울시가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10년 전 50여 개였던 공연장이 지난해까지는 14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과 상업시설까지 대거 들어서면서 땅값과 또 임대료까지 치솟아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소극장연합회 정대경 이사장께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골목 상권을 이야기했죠. 자본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흐름이 우리 연극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제작 환경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올림픽에서 모든 체력의 기본을 육상으로 알고 그 육성하듯이 우리 연극이 기초예술로서의 기준이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공연 예술이 발전해 오는데 민간 소극장의 공공성도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어떤 소극장 지원 정책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대경 이사장은 3일로 창고극장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3일로 창고극장 올해로 문을 연 지 40주년을 맞아서 그만큼 내실 있는 공연으로 페스티벌을 열어 그동안의 소극장의 연극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싶다는 희망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제작비 부족의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소극장들이 계속 문을 닫게 된다면 극단들에게도 큰 위기가 되겠어요. 네, 대형 극장의 화려한 공연으로만 관객들이 몰리다 보면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연만 살아남게 돼 공연의 다양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극은 배우와 연출가, 극작가를 양성해 문화계에 배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르라는 점에서 연극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창작 공동체 아르케 김승철 대표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대학로의 중심에 있는 소극장들은 상업 연극을 하는 극장들이 이미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 연극하는 소극장들은 자본에 밀려서 대학로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순수 연극하는 소극장은 연극계에 종사하는 연출가나 배우나 이런 분들이 동시에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소극장에 이제 극단 쪽에서 대관해서 들어가면 동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는 소극장들이 자꾸 폐관을 하면은 아무래도 공연을 준비하고 올려야 되는 극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이미 대학로의 30-40곳의 소극장이 폐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계의 기반 또한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업 연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상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네, 소극장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예술은 가난을 구할 순 없지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3일로 창고극장 간판에 적혀있는 문구인데요. 지금 대다수의 관객들이 좋은 연극보다는 재미있는 연극을 찾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처럼 위안을 받곤 했던 소극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소극장을 찾는 관객들 만나보시죠. 오히려 소극장의 매력은 그거죠. 흥미 위주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좋은 것 같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가까이서 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딴 데서는 뭐 뮤지컬 같은 데서 멀리서 보잖아요. 근데 상업적인 흐름 때문에 소극장이 없어지는 게 아쉬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대학로에 소극장이 많이 있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대거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공연도 세련된 공연들만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극인의 대관료를 80%까지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혜택이 소극장에까지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단단한 공연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소극장이 갖는 창작 스튜디오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소극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는 특별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개 한국소극장협회 강봉좌 기획팀장께 들어보시죠. 관객들이 대학로를 찾게 되면 공연장을 찾기 어렵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학로를 방문하다 보면 호객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치를 봤었을 때는 조금은 아닌 작품들이 좀 많아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좋은 모바일 툴이 있어서 같이 협약식을 통해서 교육들을 실시하게 됐고요. 관객들이 쉽게 극장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작품들을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근데 그 작품을 또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예약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극장을 알리는 이 모바일 홈페이지 이번 달 중후반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좋은 공연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연극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연극은 시대적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10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30여 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소극장의 어려움과 희망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그맨 이정수 씨,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예순 이후 특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생신에 자녀들이 잔치를 여는 것이 우리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특별한 생일 또는 그 생일이 든 나이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나이의 이름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0살은 육순이라고 표현하며 61살은 태어난 해로부터 간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에서 환갑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갑은 회갑 또는 화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0살은 칠순이라고 하며 고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에 따라 칠순 잔치는 고희연 또는 희연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77살은 희수, 88살은 미수, 99살은 백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언어 예절이 의사소통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이죠? 아, 봄이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쌀쌀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가 좀 오니까 네. 요즘에 옷 입는 게 좀 스트레스예요. 뭘 입어야 될지. 네, 아니 좀 시원할 줄 알고 따뜻하게 입으면 덥고, 또 춥게 입으면은 춥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진영 아나운서 만나볼까요? 방금 결혼한 여자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에서 성인 남녀 11쌍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중동 및 보상을 조절하는 두뇌 부위인 중대피 변연계의 활성화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얻는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게임과 연애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팍팍해져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건지. 주변에 보면 남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약이고 어디서부터는 독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방금 결혼한 여자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네,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그 게임에 더 좀 몰입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이정수 씨도 게임 합니까?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예. 제 주변에 딱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인데요. 이제 같이 이제 밥상을 차려줘서 밥을 먹잖아요. 예. 밥을 먹는데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었나 봐요. 달걀 후라이 하나만 해줘. 그러면 그거 하는 사이에 게임하러 갑니다. 게임하러 가고 후라이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러고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휴일에도 오늘 피곤하니까 뭐 나가기 싫다 뭐 이러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집중력 좋게 12시간씩 게임을 해요. 신혼부부인데.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문제 너무 크지 않냐?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정말 조금 선을 넘어간 그죠?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과요, 네. 과요.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은 게임에 이렇게 몰입을 할까요? 이거는 본능이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 게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게다가 또 남자들이 경쟁 심리가 강하잖아요. 네. 승부욕. 승부욕. 네. 요즘 게임들이 그걸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출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빠져들 수 없게끔 특히 남성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뇌과학, 인지과학적인 정보들, 심리학적인 정보들 같은 것들을 이제 한껏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죠. 요즘 게임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나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사실 게임을 함으로써 잠시 동안만이라도 벗어나는 느낌을 사실은 좀 받게 되죠. 남편분들이. 그래서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시공간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일상의 스트레스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만 해도 완벽하게 외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는 게 게임.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좀 하죠.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게임과 네. 드라마? 예, 좀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남녀 성별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그런 걸 좀 강렬하게 주는 예,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기가 쉽죠. 예. 예.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사실 게임이 어느 정도 필요악 내지는 피할 수 없는 거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 조절을 잘 해야 하는 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드라마에 빠진다고 하는 건 예.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끝나잖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은 계속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완전한 착각이죠. 예. 내가 조절할 할 수 수가 있다. 없어. 그건 알코올 중독자가 나 술 양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은 같죠. 예. 담배를 끊지 않고 줄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남편의 게임은 게임하는 시간은 부인이 조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싸울 것 같은데.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부인이 뭐 말릴 수 있다라든지 그 시간을 아내가 잔소리나 어떤 제한을 둬서 조절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착각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싸움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예. 사실 초등학교 애들도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인과 성인 관계에서 누가 한 사람 행동을 과연 제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거는 좀 배우자가 그걸 말릴 수 있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 여성분이 만약에 남성분이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그 여성분도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게임을 해서 이 남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이겨줍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안겨서 재미가 없게. 나 이 여자를 못 이기네. 안 할래. 근데 또 경쟁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겨볼래 하고 더하면 안 되죠. 이상한 막불 작전인데요, 그게. 일단 남자는요. 한 연속으로 한 3판 정도 지게 되면요. 그냥 이 싸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승부 자체를 하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확실히 그때 이제 여자가 중독됐을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그걸 또 조치를 취해줘야죠. 이런 게임 중독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글쎄 여기 사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그 게임 중독 자체가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그 게임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느라고 예. 그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부분들, 방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애를 멍들인다. 예, 그러니까 게임 중독 이런 그 게임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친구 12시간씩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즉 남편이 게임에 이제 과몰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는 버려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남편의 그 중독 성향, 과몰입 성향 내지는 일상생활 회피 성향 이런 거 자체가 문제겠죠. 게임이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인이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여성의 80%가 헤어진다. 그렇군요. 근데 남성은 62%가 상관없다.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만약에 남성 입장에서 여성이 하루에 3시간씩 게임을 한다? 네. 3시간 이상. 그리고 또 게임하는 이성과 헤어지기를 택한 이유는 뭐냐 할 때 1번이 넋놓고 게임하는 모습이 한심해서. 그러니까 게임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2위는 데이트할 시간을 뺏겨서. 또 3위는 시간 낭비.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와서 한 3시간 이상 계속 게임을 하면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애매해요. 이 게임이요. 부부간 화합을 이제 해치는 대표적인 누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중독도 그렇고요.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외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부간 화합을 해치는 아주 대표적인 누수 현상인데요. 사실 이럴 때는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그 시간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고 관계에 분명하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하다면 방법은 하나. 이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가 아내가 남편을 같이 끌고 치료를 가려고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야 돼. 일단은 남편이 문제의식이 없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내 혼자서라도 가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같이 가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 의논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아침 드라마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이 상담 받으러 가서 그 상담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아 정말 이상한 데로 그런 비윤리적인 치료자 얘기를.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인이 남편이 지금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나요? 정신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신경정신과도 좋고요. 아니면 상담소도 좋고요. 민상심리 하시는 분들 상담소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아내가 갖추시고 소모적으로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계속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거는 부부관계를 더 깨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고통을 줄여나갈 것인지를 반드시 의논하셔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희 원장께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많죠. 이런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부들의 그 부부 문제 핵심은 그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남편의 또 말 못하는 사정이 또 있고요. 그래서 뭐 고부 갈등, 경제 문제, 뭐 잠자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사실 이 상자를 열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셔라. 단지 게임이 문제가 아니다. 아 그렇죠. 그 배경이 더 문제가 돼요. 그 배경을 다 같이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른 사연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5966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지? 신혼생활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지만 저는 지금 이 결혼해야 하나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자친구에게 1억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견례에서 예식장까지 잡았는데 이제 와서 빚 이야기를 하니 살짝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솔직한 마음은요. 1억이란 빚을 갚아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신혼집 대출금 5천만 원까지 하면 빚이 1억 5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친구의 빚이 1억 원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거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부부들 중에 혼전에 있는 빚 때문에 갈등되는 케이스는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 많죠. 어떻습니까? 남녀 비율로 따지면 어디가 더 빚이 많아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죠.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뭐 남녀 비율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문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문제고 이건 정말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를 뭐 어떻게 결혼한다 만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우리 사회의 그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관련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1억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그 정도는 다 있나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요즘에 빚 1억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전수 씨도 지금 빚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대출도 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제 여자친구에게 빚이 1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그냥 이겨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직업이 쭉 없었던 지금 잠깐 없는 게 아니라 쭉 없었던 상태에서 1억이 있다면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정수 씨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빚이 생긴 이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빚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친구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는지 예, 이거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했는가. 예, 이 그러니까 남자 막판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이제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꼭 속였다기보다는 상당히 고민 끝에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친구분은 당연히 배신감이 들 수 있다. 예,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을 여자친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자친구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는지 예, 이런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눈 상태에서 예, 고민을 좀 예,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문자 들어온 걸 제가 깜빡 놓쳤는데 0263번이 보내오신 게 있어요. 네. 오늘 김선희 원장님 게임 페인의 해결 방안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이정수 씨 분발하세요. 이렇게. 이정수 씨가 그 생생한 친구 사연도 얘기해 주시고 내가 생생하게 그러니까 사례는 분발해 드려요? 보여드려요? 사례는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게 좀 이거 어떻게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구제해 드립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게다가 우리 시간이 짧아요. 네. 우리 15분밖에 뭐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 원장께서 그 혼전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 빚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네. 보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빚의 종류는 그거 물어봤더니 남성의 경우에 지나친 생활비로 인한 빚, 부모님 사업으로 물려받은 빚, 또 여성은 도박, 유흥으로 인한 빚, 뭐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어떤 종류의 빚은 용납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또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빚, 뭐 수술과 같은 건강으로 인한 빚. 이런 빚은 좀 불가피한 빚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빚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가장 큰 건 이제 도박. 예, 도박과 관련된 빚은 정말 위험한 빚이고요. 안 돼.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어떤 치장을 하기 위한 어떤 소비재, 그러니까 좀 꼭 사지 않아야 되는 소비재를 사기 위한 그런 빚들, 그 유흥을 위한 빚들 이런 게 의외로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또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위험한 빚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결혼 전에 좀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좀 파헤쳐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좀 개선책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처럼 좀 우리 사회가 살기가 팍팍한 상황인데 이런 뭐 용납할 수 없는 빚보다는 용납할 수밖에 없는 용납해 줄 수 있는 빚이 많을 것 같아요. 많기도 할 거고 그런 식의 핑계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사실 그 학자금 때문이야.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아까 것 같아요. 거짓을 얘기를 좀 그렇죠. 한다고요? 이거는 밝힐 수 없잖아요. 고민스러워서요. 근데 사실 이게 결혼을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들통나게 돼 있어요. 결혼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짓말도 길어봤자 3개월, 6개월 요 정도고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라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갈 때는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서 문제 직면을 해서 좀 풀어가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이걸 좀 이렇게 속이는 그 어떤 그 절절한 마음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상대 배우자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죠. 일단 지금 5966번님은 그 여자친구 빚을 얘기하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그 1억이라는 빚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스러움을 내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게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여자가 너무 좋으면은 1억 눈 감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울질해 봤을 때 내 사랑이 이걸 못 견딜 것 같다.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말아야죠.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근데 해주시죠? 사실 정수 씨 얘기가 사실은 아름다운 얘기고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결혼 생활 한 3년 후를 놓고 봤을 때 사랑이 더 오래 갈 것인가 빚이 더 오래 갈 것인가 현실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3년 안에 대부분 이제 결혼 생활 위기가 3년 차, 4년 차 때 오거든요. 그 사랑의 위기가요. 근데 사실 1억이라는 빚은 3년에는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의 토대, 사랑의 토대, 상대방에 대한 부부의 신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서로가 협력을 하고 손을 맞잡아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0193번님이 네. 이번 주제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첫 만남,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여성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말재주가 없고 얼굴도 그다지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 보낸 분이 남자인 거죠? 그렇죠. 남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재주도 없고 뭐 얼굴도 자신이 없는데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만남, 첫 인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말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예. 진짜 괜찮은 아이템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예. 테이블 위에 외제차키 하나 올려놓으세요. 테이블 위에 큰 거, 엠블럼 크게 박힌 거 딱 올려놓으면, 예. 네, 딱 올려놓으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조금 바뀝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있구나. 예. 이건 자신감의 문제거든요. 딱 올려놔요. 네. 근데 또 요즘은 또 외제차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외제차 엠블럼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떤 차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안 갖고 나가고 키만 갖고 나갑니다. 예. 끝까지 궁금하게.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어렵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분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예. 또 고객 하나 유치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끝번호가 6999번님, 6999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